안녕하세요. 동네 창피한 일을 여러 번 겪었던 60대 남자입니다. 사람이 어디 말하기 가장 창피한 일 중 최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겐 그런 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럽고 추잡한 일은 괜시리 세상 앞에서 정말 큰 부끄러움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창피한 일을 단 한 사람의 가족 때문에 몇 번이나 겪어야 했는데요. 제 인생의 오점인 그 사람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지방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집이었어요. 전 누나가 둘 있는 삼남매 중 막내였는데 꽤 잘 나가던 염소탕 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은 아들, 딸 관계없이 우리 셋을 똑같이 정성껏 공부시켜 주셨죠. 두 분은 평생 잘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전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되었던 3살 연애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괜찮게 살던 저희 집과 달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장녀였어요. 장인어른은 생업이던 트럭 운전을 하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었고, 허름한 포장마차 장사를 하시던 장모님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자주 병을 앓던 분이었죠. 게다가 아내에겐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던 5살 아래 여동생과 그보다 1살 더 아래의 남동생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효녀였던 아내를 위해 처가의 사위 노릇을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장인어른 휠체어가 자꾸 삐걱거리네. 저번에 보니까 바퀴도 자주 빠지던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멀쩡한 휠체어 사려면 얼마나 비싼데. 그것도 복지시설에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겨우 기증받은 중고 휠체어야. 당시 장인어른은 중고로 기증받은 낡은 휠체어를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당시 휠체어가 최소 약 20만 원 정도는 했었는데, 그때 물가를 생각하면 처가에서 새 제품을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은 바깥 외출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셨는데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전 제 월급을 모으고 모아 새 휠체어를 사드렸답니다. 장인어른, 불편해도 집에선 원래 쓰시던 휠체어 조심조심 쓰시고요. 밖에선 이 휠체어 쓰세요. 집에만 맨날 있기 답답하셨잖아요. 앞으로 제가 직접 휠체어 밀고 좋은 곳 많이 모셔다 드릴게요.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동안 아끼고 아낀 보람이 차오르더군요. 이후 전 약속대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저희 지방의 근교부터 먼 지방까지 시간과 여유가 되는 대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늘 팍팍한 현실에만 쫓겨 살던 두 분은 정말 즐거워하셨죠. 아줌마, 이 계란말이에서 쉰내 나잖아. 이런 걸 어떻게 손님한테 내놔?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나 오늘 술값 못 내. 나중에 배 아프면 병원비까지 청구할 거야. 죄송합니다, 손님. 강서방, 그냥 두게. 저 양반 이 주변에선 유명한 진상이야. 괜한 걸로 꼬투리 잡고 돈 안 내려고 하는 거로 말이야. 괜히 건드리면 귀찮아지니까 그냥 보내세. 저는 노포를 하며 안주와 술을 팔던 장모님을 도우러도 자주 갔었습니다. 전에야 직장 생활을 하며 아내가 자주 도우러 갔다는데, 저와 결혼한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딸을 돌보고 살림을 하느라 여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 한 번씩 들러 잡일을 돕고 가끔은 마감까지도 거들어드리곤 했죠. 여자 혼자 몸으로 술 장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실까 하고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씩은 장모님 대신 술 진상을 퇴치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놈은 건장한 남자 사장 있는 곳에선 절대 못 그래요. 여자 혼자 하는 곳이니까 만만해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2번 다시 못 오게 해드릴게요. 이봐 당신, 나도 아까 계란말이 해서 먹어봤고 오늘 나간 계란말이가 몇 갠데 당신만 그 난리야? 만약 내가 먹어봤는데 멀쩡하면 그땐 영업 방해한 대가까지 다 치르게 될 줄 알아. 알았어? 뭐? 당신이 뭔데? 나 이 포장마차 사장님 아들이다. 감히 우리 어머니 업장에서 생떼를 써?
어디 정중히 우리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영원히 사라질래? 끝까지 해볼래? 내가 자라면서 태권도에 권투까지 안 해본 운동이 없는 사람이야. 역시 그런 놈들은 강약 약강의 표본이더군요. 제가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놈은 슬그머니 사과라더니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전 그 뒤에 대고 또 오면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하고 소리쳤죠. 우리 아들보다도 자네가 훨씬 듬직하구만. 고맙네 강서방. 아휴, 우리 사이 내가 아주 업고 다니고 싶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장인 장모님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제 또 다른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처음부터 절 형부, 매형하고 잘 따르던 처제와 처남도 제 동생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잘 챙겨줬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던 처제를 재수까지 시켜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던 모범생 처남의 대학 학비도 열심히 내주었고요. 물론 제가 괜찮은 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월급에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못해주는 것을 많이 가슴 아파하던 장인 장모님과 그런 가족들을 보며 눈물 짓던 아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알게 된 저희 부모님마저 처제와 처남의 학비를 조금씩 보태주셨고요. 어머닌 화들짝 놀라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재가 잘 알겠지만 우린 배움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다. 그래서 운 좋게 염소탕 집이 잘 된 후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원도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 그런 우리가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네 동생들을 왜 못 도와주겠니? 생파 모르는 남도 도와주는데 우린 가족이잖아. 평소에 우리에게 너무 잘하는 네가 예뻐서 더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둬. 물론 저희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기에 두 분도 아내가 끔찍이 생각하던 동생들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특하게도 나중에 번듯한 직장인이 된 처제와 처남은 열심히 돈을 모으더니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받았던 도움을 다 갚더라고요. 전 그렇게 절 오빠, 형처럼 따랐던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선 아내와 함께 혼주석에도 앉게 됐습니다. 처제는 처제 나이 30에, 처남은 그로부터 2년 뒤 결혼을 했는데요. 처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장인 장모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원래 몸이 약하셨던 장모님은 처남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 하늘로 가셨고, 그로부터 2년 뒤 장인어른도 그 뒤를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비계단 자신들의 혼주석에 두 사람은 꼭 우리가 앉아줬으면 하더라고요. 여보,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당신을 만난 뒤로 나도 우리 친정 식구들도 정말 많이 웃고 행복해졌잖아. 정말 고마워, 여보. 아내는 평생의 은인이라며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희 누나들에게까지 참 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전 아들과 딸을 키우며 언제까지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더군요.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당신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 가슴에 이렇게 큰 비수를 꽂아?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제 난 아줌마라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여자를 안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나더러 예쁘다, 귀엽다 하는 말에 넘어가서 그만. 그토록 믿었던 아내는 아내 나이 41살에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갈 때부터 맞벌이를 시작했는데요. 그 직장 여자들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나이트를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외 노총각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소름 돋고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러브레터를 제가 우연히 아내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했거든요. 그 역겨운 편지를 보고 아내를 추궁해 모든 걸 알아냈던 거죠. 하늘에 있는 별님보다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당신? 당신 아주 문학소녀였나 봐. 그걸 애들이 보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런 데다가.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고.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진심으로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설레서 내가 20대 꽃다운 나이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랬어. 그 느낌이 좋아서 그랬던 거지. 나한텐 당신 하나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진짜야. 너무 어릴 때부터 힘든 집안 장녀 노릇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에만 충실해서 사느라 나도 모르게 답답함이 쌓였었나 봐. 여보, 우리 애들 지금 한창 예민한 사춘기잖아. 지금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건만 아내가 울부짖던 소리가 제 목소리보다도 더 컸습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몰래 안방에 귀를 대본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이들은 저에게만 따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죠.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누구랑 살아요? 아빠, 저 무서워요. 엄만 대체 왜 그런 거래요? 이젠 우리가 싫은 거래요? 아니야. 니들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알잖아. 근데 왜 너희가 싫겠어? 아빠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다오. 미안하다 얘들아. 당시 저희 아들이 17, 딸이 14살이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바로 이혼해버리려고 했건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큰 혼란을 겪을 아이들이 제 발목을 잡았죠. 아내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걸 알게 된 처제와 처남까지 집에 찾아와 아내에게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뭐? 언니가 바람 피운 걸 우리더러 와서 형부 좀 설득해달라고? 우리가 미쳤어? 형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형부를 배신해? 뭘 잘했다고 우리한테 전해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언니라는 게 부끄럽다. 어? 매영, 솔직히 우리 조카들 생각하면 매영이 한 번만 용서해줬으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나 때문이 아니라 조카들이 너무 상처받을까 봐요. 근데 매영이 누나를 버린다고 해도 우린 매영 편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아내는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고민을 하던 전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그 상간남이란 놈이 운영하던 막창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곤 그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죠. 누, 누구신데 이러세요? 누구냐고? 나 양문영이 남편이다. 야, 노총각이면 어디 가서 이혼녀나 노처녀나 만날 것이지. 어디서 감히 애들까지 있는 유부녀를 꼬셔? 손님들은 수군대고 그놈의 얼굴은 시뻘개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이후 결국 전 그놈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의 외도를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던 것과 아이들을 끔찍이 위하는 엄마였다는 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저희 아이들의 마음을 위해서요. 아낸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은 우선 부모가 이혼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제 안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도 자신들의 엄마에게 실망했는지 그 이후론 아내에게 좀 서먹해지더라고요. 현우야, 나영아, 너희들 왜 요즘 엄마한테 말도 잘 안 걸고 옆에 오지도 않아? 아, 그냥요. 엄마 서운하다.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던 아내는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업보인 걸 뭐 어쩔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전 엄마를 미워하는 일이 아이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까봐 어떻게든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은 정과는 다른 묘한 기류가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죠. 석재야, 뭐든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삶이 더 고달파지는 법이다.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미랑 다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엄만 네 걱정이 돼서 통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집사람이랑 얼마나 잘 지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7년 뒤 저희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괜히 걱정하실까 숨기려 했건만 저희 딸이 서먹해진 저와 아내의 사이를 걱정하던 저희 어머니께 아내의 바람에 대한 말을 해버린 모양이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 두 분은 성격상 말을 보태진 않으셨는데요. 실은 계속절 걱정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닌 저런 말을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닌 그동안 죄송해서 어머니 얼굴도 잘 못 쳐다보던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그동안 네 입으로 말을 꺼낼 수도 없어서 나한테 죄송하다 말도 못하고 소갈이 많이 했지? 어머님, 더 일찍 용서 빌지 못해서 죄송해요. 전, 전, 됐다. 물론 네가 원망스럽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그래도 지나간 일로 계속 서로 헐뜯고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네가 정말 나랑 네 시애비한테도 석재한테도 미안해하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석재랑 애들한테 잘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면 돼. 나 앞으로는 하늘에서 네 걱정 안 해도 괜찮지? 네, 어머님. 저 그때 이후로 직장도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회식도 제대로 참석한 적 없이 집만 알고 살았어요. 믿어주세요. 하늘에서 어머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도 가정에만 충실하면서 살게요.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내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며 정말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참 마음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진 염소탕 집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어머니도 떠나셨으니 이젠 아버지도 좀 쉬고 싶으시다면서요. 당시 제가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치이며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됐던 걸 아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가게 매출이 제 월급보다도 많았기에 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죠. 비록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다니던 마트 일을 계속하긴 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니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새 저희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저희 딸은 은행원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뒤쯤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집에 인사시켜 주더군요. 그때 두 아이가 만난 계기를 듣곤 깜짝 놀랐어요. 참하고 착해 보이던 그 아가씨를 바로 저희 딸이 아들에게 소개시켜 준 거더라고요. 유경이 언니가 나이도 입사도 1년 선배인데요. 저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몰라요. 은행에 괜히 텃세 부리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유경 언니 아니었으면 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오빠한테 언니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언니 같은 사람이 가족이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리 좀 만들어줬죠. 오빠, 유경이 언니한테 진짜 잘해. 언니 같은 사람 또 없어. 야, 그건 나도 아는데 이 오빠 좀 서럽다. 너 내 동생 아니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린 정말 참하고 착한 아이 같더군요. 그날 보니 하는 말이나 행동도 정말 예의 바른 아이더라고요. 들어보니 엄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는데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은 티가 나더라고요. 두 아이는 그해 가을쯤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곤 양가 허락을 받고 상견례 전에 예식장부터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재료 소진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던 전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서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됐어요. 아휴, 헤어지기 싫다. 우리 배부르니까 입가심으로 근처에서 술 딱 한 잔만 더 하다 갈까? 그러다 자기 남편이라도 마주치면 나 지금 또 괜히 심장이 콩닥거리는데. 우리 남편 가게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좀 더 남았어. 한 1시간 안에 후딱 먹고 헤어지면 되지. 그럴까? 나도 우리 문영이랑 헤어지기 싫었는데. 제 눈앞에 중년의 남녀가 찹쌀떡처럼 꼭 붙어 끌어안곤 서로의 볼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도 집 바로 아래에서 웬 낯선 놈과 그 회개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중간부턴 정신을 차리고 우선 증거 동영상을 남겼죠. 네, 그렇게 2번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싹싹 빌었던 아내는 또다시 바람이 났던 거예요. 저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그 남자를 보니 아내가 외모에 홀딱 넘어갔나 싶더라고요. 키도 크고 외모도 느끼한 것이 꼭 제비처럼 생겼었거든요. 증거도 다 남겼겠다. 저는 바로 현장을 덮쳤습니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더러운 거? 당신이 뭔데? 자기야. 우리 남편이야. 뭐? 자기 남편이라고? 아니, 퇴근하려면 멀었다며? 아, 몰라. 여, 여보. 그놈은 제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객기를 부리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곧 제 정체를 알고는 아내와 함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놈은 비겁하게도 바로 줄행랑을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그놈의 목덜미를 꽉 잡았죠. 감히 어딜 토껴? 야, 감히 가정도 있는 유부녀를 꼬셔? 당장 무릎 안 꿇어? 발뺌할 생각을 하지도 마. 내가 증거 다 남겨놨으니까. 전 허약해 빠진 그놈을 억지로 무릎 꿇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찍은 그놈은 아팠는지 윽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뻔뻔하게도 아내가 제 팔을 잡고 말리며 소리치지 않겠어요? 우리 영규씨 못살게 굴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라고. 뭐? 당신 지금 바람 피우다 현장 걸린 사람이야. 그것도 나한테 지금 바람을 2번째 걸린 거라고. 근데 감히 내 앞에서 저놈 편을 들어? 전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지만 이번엔 달라. 나 영규씨 진심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말로 해, 말로. 당신 야만이냐? 자기야, 많이 아프지? 괜찮아. 맞습니다. 우리 문영이 말,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물론 제가 죄인인 건 알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영이에 대한 마음을 어쩌지 못한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문영인 한 번 사별하고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겨우 다시 만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영균 씨, 정말 정말 감동이야. 그때 전 제가 무슨 막장 3류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연놈들은 뭘 잘했다고 서로 제 앞에서 세계의 사랑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상간남 주제에 뻔뻔하게 그지없었던 그놈의 얼굴에 손을 날려버렸어요. 뭐, 빛? 내가 진짜 눈앞에 빛이 번쩍하게 해주마. 하고 소리치면서요. 그대로 나동그라진 그놈은 자신의 코를 부여잡고 아까거렸죠. 이야, 사랑? 그렇게 좋으면 이혼하고 떳떳하게 만나면 되지. 왜 더럽게 남의 자식들도 같이 사는 집 앞에서 몰래 만나고 있어? 네가 진짜 멀쩡한 놈이었으면 유부녀를 꼬여낼 생각은 절대 못했을 거야. 그런 놈이 어디서 입만 살아서 나불거려? 어? 여보, 내가 말로 하랬지 말로. 시끄러워. 다음은 당신 차례야. 전 여전히 절 막아서려던 아내의 뺨도 바로 내리쳐버렸습니다. 사실 그놈보다 아내에게 몇백 배는 더 화가 났으니까요. 저는 뻥진 아내를 보며 악을 썼죠. 당신이 사람이면
적어도 요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날 이렇게 배신했으면 안 되지. 당신한테, 그리고 당신 가족한테 그렇게 잘한 날, 한 번 배신한 걸로는 성에 차지도 않았어? 전에 바람 피웠을 때도 한 번만 봐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빌었잖아. 당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 가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거야. 애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여기서 대체 이러고 있었냐고. 이 쓰레기 같은 여자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나도 두 번 다시 당신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럼.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해. 당신도 어차피 나랑 살 생각 없잖아. 당신한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되겠지만 그래도 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그래, 살아. 누가 붙잡어? 그러니까 전에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그냥 했으면 되잖아.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근데 당신 이거 하나 똑똑히 알아둬. 당신 이번 일로 그래도 한 번은 당신을 용서했던 우리 애들의 엄마 자격도 영원히 잃었다는 거 알았어? 이혼은 이혼이고 그건 그거지. 내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왜 내가 애들 엄마가 아니야? 애들도 당장은 서운해도 분명히 이 엄마 행복 빌어줄 거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끝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더군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착각을 바로 부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집에 있었는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한가득 버리러 나왔던 저희 애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랑 나영인 당신 같은 사람 행복 빌어줄 생각 조금도 없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들이 재활용거리들을 잔뜩 들고 아파트 건물 유리문에서 나와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들었던 건지 아이들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당황한 아내에게 말했죠. 현우야, 나영아. 안에서 대충 다 들었는데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랑 나영이랑 한 번씩 후회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처음 바람 피웠을 때 무서워서 아버지 발목을 잡은 일이었어요. 한 번씩 어딘가 괴로워 보이는 아버지 표정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미웠다고요. 그런데 또 밖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진짜 우린 지금 어머니가 사람으로도 안 보여요. 엄마, 오빠도 나도 지금부터 엄마 없는 셈 칠 거예요. 이해? 엄마 행복? 그건 다 저 아저씨한테 빌어달라고 하세요. 우린 엄마 버리고 앞으로는 아빠만 챙기면서 살 거니까. 아빠를 또 배신한 순간부터 엄마는 아빠뿐 아니라 우리도 버린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니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들었지 애들 말? 내가 결혼에 실패했어도 애들은 강하게 잘 키웠네. 당장 집에 가서 짐 싸서 나가. 내 아내도 애들 엄마도 아니게 된 당신이 있을 곳은 우리 집 어디에도 없으니까. 아내는 전 몰라도 아이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내는 짐을 싸서 그놈의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엄청 성공한 사업가야. 냄새나는 염소탕 같은 거나 파는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알아들어? 두고 봐. 애들도 지금은 날 원망하지만 결국 애들도 돈 있는 부모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 당신 알면 알수록 더 실망스러운 사람이네. 무슨 말을 짓거리든 더 듣기도 싫으니까 빨리 가버려. 이 짐승만 못한 여자야. 이후 아내는 황당하게도 재산 분할까지 더 많이 받고자 욕심을 냈더라고요. 결국 우린 이혼 소송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의 상견례도 진행해야 했는데 저희 집 사정을 대충 알고 있는 사돈 어른들께 면이 안 서더라고요. 다행히 성격 좋으신 사돈 어른들은 제가 무안하지 않게 대화를 잘 이끌어 주었죠. 다행히 저도 아들도 뻔뻔하게 상견례 자리에 오고 싶어 하던 아내는 절대 못 오게 했었어요. 그렇게 한창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아내는 재산 분할 문제에서 한 발 정도 물러섰습니다.
어차피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에 그 이상은 더 유리하게 받지도 못할 거라는 변호사의 말도 있었고, 벌써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아들의 결혼식 전엔 이 망신스러운 집안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전 그렇게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어요. 물론 그놈과 아내에게 위자료도 다 받아내고 나서요. 한편 전처는 바람을 들키자마자 직장을 바로 그만둬 버렸더군요. 제가 쫓아가서 망신을 줄까봐 그랬던 것 같았죠. 그랬기에 전 상간남이 운영한다던 사업장이라도 뒷조사를 해서 찾아가 뒤집어 엎을까 고민했었는데요.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이해한다만 현우 생각해서 참어. 결혼 전에 계속 소란이 생기면 안 좋다고 어디서 그러더라. 그랬기에 전 그놈의 뒷조사까지 하는 건 그만뒀던 겁니다. 이후 아들과 전 당연히 전처를 혼주석에 앉을 생각도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뻔뻔한 인간이 기어코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더군요. 아들의 결혼식 날 전 어느덧 80대 중반을 넘긴 아버지를 식장 한 좌석으로 모셔다 드린 뒤 하객 인사를 위해 식장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유,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결혼 축하한다, 우리 아들. 글쎄 전처가 그것도 파란색 혼주 한복까지 빼어 입고 등장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전처는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잔 멀끔히 차려입은 상간남의 팔짱을 끼고 등장했더라고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과 딸의 얼굴도 완전히 사색이 되었고요. 그곳엔 전처의 얼굴을 알고 있던 제 지인도 친척들도 많았는데 다들 찌찌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야, 현우 엄마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 옆에 저 남자가 그 남자인가 본데. 오늘 안 오기로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세상에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어. 완전 집안 망신이네, 집안 망신이야. 제가 부끄러운 것보다 그날은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잖아요. 사돈 어른들과 그 집안 하객들에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당할 창피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전 전철을 바로 내쫓으려 마구 떠밀었어요. 당신 미쳤어? 오지 말랬더니 혼자 몰이 있고 그것도 저놈까지 데리고 와? 현우 체면은 생각도 안 해?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아, 왜? 아, 내가 내 아들 결혼식도 못 봐야 되는데. 내 평생을 바쳐서 키운 내 자식 결혼식이야. 난 당연히 여기 올 권리가 있다고. 당신만 부모야? 나도 부모야. 하지만 전처는 더욱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이혼 전에도 그렇게 애들한텐 집착을 하더니 끝까지 부모 자리를 포기 못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과 딸도 창피하게 여길 왜 하냐고 난리였는데 전처는 기어코 당황한 사돈 어른들 앞에 서더니 당당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긴 제 새 남편이에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곧 하려고요. 저희 새 남편이 되게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사돈 어른들께서도 나중에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전 남편이 상견례 자리도 못 가게 하고 혼주석에도 앉지 말라고 해서요. 그래도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저한테 심통이 좀 나 있지만 그래도 천륜인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랑도 왕래하면서 어머니 며느라가 할 사이니까 안면은 터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만 좀 해 당신. 당신이 무슨 엄마 자격이 있다고 여길 와. 제발 현우 망신 좀 그만 시키고 가. 사돈 어른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당장 그 자리에서 쌍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을 겨우 참고 전철을 얼른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돈 어른이 상간남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그리고 그건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갑자기 서로를 보며
어? 아니,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야, 너 혹시 이름이 안영균 아니야? 너 맞지? 아니, 김 반장님 여기 왜 있으세요? 상간남은 점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바들바들 떨지 않겠어요? 대체 무슨 사이인지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궁금증은 곧장 풀릴 수 있었어요. 역시 내가 널 어떻게 잊겠냐. 아이고, 이놈 봐라. 너 지금도 사기치고 다니냐? 어? 예? 아이, 사기라뇨? 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너 내 손으로 감옥 보낸 지가 7, 8년 됐는데 출소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성공한 사업가? 그게 말이 돼?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저보다 3살 위였던 사돈 어른은 왕년에 강력계 몸을 담았던 형사였습니다. 은퇴 전까지 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들었죠. 그리고 상간남은 사돈 어른이 직접 잡아서 감옥까지 보냈던 사기꾼이었던 거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너 딱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치고 있었구만. 네가 정가 6범이었나? 7범? 왜? 이제 아주 8범으로 진화하고 싶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 저 지금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 성공한 사업가라며. 그럼 무슨 일 하는데? 어디 말해봐. 너 지금 또 한심한 짓거리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 사업가 행세하면서 여자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사돈 어른이 추궁하자 그놈은 우물쭈물하며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때 전처는 전에 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놈을 또 감싸며 이러더라고요. 저기요, 사람 잘못 봤어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떳떳한 사업가라고요. 집도 얼마나 좋은 데 사는데요. 과거? 아이, 뭐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건실하게 산다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망신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믿으신다면야. 그래도 분명 전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기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결혼식까지 못 보겠다. 나 먼저 가볼게. 미안. 아이, 여보, 어디가? 아, 나만 두고 어디가? 듣던 저만 해도, 아, 전처가 저놈한테 낚인 건가 싶었는데, 대단한 콩깍지 아닌가요? 뭐라고 구슬린 건지 참 사기꾼은 사기꾼인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놈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바람처럼 주랭랑을 쳐버렸고요. 그리고 혼자 남은 전처도 아이들과 제가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여기 당신 있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개처럼 끌려나가기 전에 빨리 가. 어머니, 어머닌 제 인생의 수치예요. 진짜 엄마로서 절 위한다면 여길 오지 마셨어야죠. 그것도 저 더러운 인간이랑요. 빨리 가세요. 어서 가시라고요. 네 아빠 몰라도 현우랑 나영이 니들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나쁘게 하니?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자식 결혼식도 못 보게 해. 내가 현우 너 기도 살려주려고 일부러 네 부자 새아빠도 데리고 왔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세요? 새아빠는 자꾸 누가 새아빠예요? 60도 안 된 분이 벌써 노망 났어요? 가세요 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처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추측해 보기론 전처는 처음 바람을 피웠을 때부터 서서히 이상하게 변해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 앞에선 납작 엎드려서 사느라 티가 안 나지 않았을까 싶었죠. 그런 추측까지 해볼 만큼 전처는 정말 상대도 하기 싫은 창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처를 쫓아낸 뒤 전 하객들에게도 사돈 어른들께도 허리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험한 꼴을 연로하신 저희 아버진 눈앞에서 못 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뒤 무사히 결혼식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뒤
전 너무 창피하고 죄송한 마음에 사돈 어른들께 술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은 오히려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때 바깥 사돈은 제게 그놈에 대해 말해 주셨죠. 아무래도 그놈 수상합니다. 그놈 전에도 딱 그 제비 같은 얼굴로 재력까지 있다고 여자들한테 사기쳐서 등골 빼먹던 놈이었어요. 사기 수법이 죄다 비슷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그놈 잡는데 제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정말 제가 이 잡듯이 뒤져서 겨우 잡았죠. 그래서 그놈을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그놈을 이렇게 희한하게 다시 만나다니 세상 참. 아무튼 안 사돈 조심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합니다, 사돈. 근데 전 간섭 안 할 겁니다. 이미 그 여자도 들을 만큼은 들었으니 알아서 하겠죠. 애들 가슴에 대 못 박은 그런 사람 안사돈이라고 부르지도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들한텐 이제 엄마도 없고 저한테도 마누라는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 여자 버렸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끝까지 두 분 얼굴에도 먹칠을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뒤 전 전처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제게 너무 미안해서 아들의 결혼식에 오지도 못하고 축의금만 보냈던 처제와 처남도 전처를 안 보고 살기로 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들의 결혼식으로부터 9달 뒤 전처에게서 울며 불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처 번호는 진즉 차단한 터라 전처인지도 몰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여보, 나 당했어. 깜짝이야. 뭐야? 왜 전화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글쎄, 사돈 어른 말이 맞았어. 그놈 제비였어. 사기꾼이었다고. 얼마 전에 그놈이 출장 간다고 나갔었거든. 근데 다음날 갑자기 집주인이라는 아저씨가 찾아왔더라고. 언제 집을 뺄 거냐고. 분명 그 인간이 자기 집이라고 했었는데 놀라서 우선 그 인간한테 전화해보니까 글쎄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 잘만 했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월세집이었던 거야. 역시나 그놈은 전철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놈은 아들의 결혼식 이후 전철의 새치여로 잔뜩 구슬렸더군요. 그래서 전처는 그놈이 사기 전과범이긴 했지만 개과천선하고 진짜 사업을 시작했다고 믿었다네요. 사기꾼의 말솜씨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놈은 차일피일 혼인신고는 미루면서 전처에게 돈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처는 고작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게서 재산 분할로 받은 3억이라는 거금을 다 날렸다네요. 내 통장에 지금 딱 3,200만 원 남았어. 알아보니까 그 인간 회사도 다 유령 회사고 차도 다 렌트였더라. 그제야 내가 당했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냈는데 작정하고 도망친 인간은 무슨 수로 잡냐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이라도 받으려고 했더니만 남은 보증금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야. 그놈이 그동안 월세를 계속 안 내서 보증금에서 다 까였다고. 이제 남은 보증금이 없으니까 당장 집 빼라고 왔었던 거래. 그래서 나 직장도 그만두고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그 집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쫓겨나게 생겼어. 3,200 가지고 무슨 집을 구해. 참 황당하더라고요. 전처가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콩깍지가 사라져보니 이제야 자기 잘못을 제대로 알겠다며 제게 후회한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처는 혹시 제게 남은 미련이 있는지 떠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보, 집에 아직 나랑 쓰던 침대 그대로 있어? 내가 골랐던 소파도 그대로 있지? 그거 보면서 내 생각 안 났어? 당신 나가자마자 더러워서 침대 바꿨고 소파 보면서 당신 생각 같은 거 나지도 않았어. 어디서 얕은 수를 쓰려고 들어?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집에 여전히 당신 있을 자린 먼지만큼도 없어. 여보,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알겠어. 당신이 아직 나한테 화나 있는 건 잘 알겠으니까
그럼 나 집 얻을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미 동생들한테 전화해봤는데 나 욕만 착살나게 먹었단 말이야. 뭐가 불쌍해? 왜 불쌍해? 당신하고 당신 집에 그렇게 헌신한 날 2번이나 배신한 당신한테 동정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호구 아니야? 돈? 엄한 놈한테 돈은 다 퍼주고 왜 나한테서 돈을 빌려달래? 꿈깨. 당신한테 주느니 어려운 이웃한테 기부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으니까. 오죽했으면 당신 동생들까지 당신을 외면하겠어. 그렇게 적어도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끊어. 그리고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저는 그 염치 없는 여자의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전처는 애들에게까지 연락해 손을 벌리려 했다더군요. 당연히 거절당했지만요. 아이들은 전처에게 이렇게 말했다네요. 제발 좀 창피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전 어머니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엄마, 한 번만 더 은행으로 찾아오면 진짜 경찰에 확 신고할 거예요. 은행에 새언니도 있는데 진짜 집안 망신 좀 그만 시켜요. 전처는 그래도 자기가 엄마 아니냐며 아이들을 끝까지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전처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네요. 저는 가끔씩은 처제와 처남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요. 그나마 처제가 어쩌다 한 번씩은 전처의 전화를 받아주는 모양이더군요. 전처는 원룸을 구해 혼자 처량하게 살게 됐고 상간남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어디다 다 써버렸는지 전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놈은 지금은 전처에게 저지른 짓과 그 사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른 죄까지 더해져 도로 옥살이 신세가 됐죠. 아주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한심한 인간이었더라고요. 한편 전 아들이 결혼하며 분가한 뒤 저희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전엔 아버지가 혼자 사시고 싶다고 해서 모실 엄두를 못 냈었는데요. 이젠 아들이 분가해서 방도 하나 비겠다. 괜히 아버지가 불편해할 며느리도 없으니 제가 열심히 설득해서 성공했던 거예요. 막상 아버지도 혼자 지내다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가족이 생기니 참 좋아하시더군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할아버님, 아유, 우리 할아버님은 갈수록 어떻게 더 정정해지시지? 우리 손주 며느리가 사다 준 보약이며 홍삼이며 열심히 챙겨 먹은 덕분이지. 보고 싶었다가. 아들과 며느린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오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돈 어른들도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진 살가운 손주 며느리를 볼 때마다 웃음꽃이 피곤 하시는데요. 그 덕에 며느리인 제 전처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를 많이 위로받고 계신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저희 집엔 얼마 뒤 또 다른 경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곧 다가올 9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비 사위는 소방관으로 참 정의롭고 바른 청년이에요. 사돈어른 되실 분들도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딸은 전처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죠. 생일은커녕 명절에도 만날 가족 하나 남지 않은 전처는 만나주진 않아도 한 번씩 전화는 받아주던 처제에게 서럽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원망을 털어놓았던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짜증이 난 처제도 결국 요즘엔 전처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전처는 형제 자식 모두에게 버림받고 돈도 전부 잃은 채 쓸쓸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에 대해 더는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제가 내 2다리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잘해줬던 절 배신한 전처 같은 사람보단 소중한 저희 아이들, 아버지, 그리고 밝고 즐거운 것들만 챙기고 바라보며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요. 전화 위복이라고 전처가 사라짐으로써
제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해지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살아보니 인과응보라는 게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만 저지르고 살지 않으면 인과응보라는 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맞게 되는 불청객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녀석이더라고요. 삶은 자세히 보면 복잡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간단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또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을 돌려받는 거죠. 복이라는 게 재물, 행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 곁엔 저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잊지 않아주는 가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들이 바로 제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 제가 살아온 대로, 전처는 자신이 저지른 대로 현재를 맞이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이 단순한 이치를 따라가는 인생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게 항상 떳떳한 나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화창함이 깃들길 바라면서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